여러분 혹시 피 묻은 금메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열광했던 올림픽, 그 눈부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이 사실은 누군가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라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아름다운 스포츠 축제가 아닙니다. 평화의 상징인 줄 알았던 오륜기가 사실은 독재자들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가림막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껍데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보면 올림픽은 그저 재밌는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나 신문에서 떠드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에 속지 않게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독재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때 썼던 수법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름 돋게 똑같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화려한 쇼 뒤에 숨겨진 권력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먼 나라, 옛날 이야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재자가 자신의 칠순 잔치를 위해 펑펑 쓴 그 돈,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평범한 국민들, 어쩌면 당신의 세금입니다. 도시를 예쁘게 꾸민다는 핑계로 하루아침에 내 집이 불도저에 밀려버린다면 그게 남의 일일까요? 이건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우리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땀 흘려 운동만 했던 10대 소녀가 국가가 주는 비타민을 먹고 몸이 망가져 버렸을 때의 그 절망감을요. 혹은 전 세계가 축제를 즐길 때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쫓겨나야 했던 철거민 아버지의 눈물을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독재자가 아니라 그 욕망의 바퀴에 깔려 신음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비교적 최근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휴양 도시 소치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21세기 차르로 불리던 남자 블라디미르 푸틴. 이 양반에게 소치 올림픽은 그저 눈 위에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는 겨울 운동회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바닥까지 떨어진 러시아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푸틴이 없으면 러시아는 안 된다는 자신의 장기 집권 명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거대한 대관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바로 돈으로 바르기였습니다. 여러분, 50조 원입니다. 50억도 아니고 50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당시 역대 동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싹 다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평범한 경기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도에 없던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국가 예산이 아니라 푸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천문학적인 청구서였던 셈이죠. 개막식 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웅장한 볼쇼이 발레단이 춤을 추고 러시아의 역사가 홀로그램으로 펼쳐지고 화려한 불꽃이 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러시아가 돌아왔다며 대서특필했죠. 그때 VIP석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푸틴의 표정 기억나시나요? 아주 여유롭고 오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봐라 이 개돼지들아, 내가 이끄는 러시아가 이렇게 위대하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 화려함에 취해 열광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강력한 뽕에 제대로 중독된 거죠. 이건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거대한 전 국민 가스라이팅 현장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잘해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사기치기 직전입니다. 가장 화려한 미소를 보여준 그 순간, 푸틴의 등 뒤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 소름 돋는 반전은 올림픽 폐막식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2월 23일 평화의 상징인 성화가 꺼지고 전 세계 손님들이 짐 싸서 돌아가자마자 푸틴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과 며칠 뒤 러시아 군대의 탱크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제까지 We Are the World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집주인이 손님들이 등을 돌리자마자 복면을 쓰고 옆집 대문을 부수고 쳐들어간 겁니다. 결국 그 50조 원짜리 화려한 올림픽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장 비싼 연막 작전이었던 겁니다. 스포츠를 전쟁의 도구로 써먹은 현대사에서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배신. 우리가 그 화려한 불꽃놀이에 속아 박수칠 때 누군가는 다가올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 참 씁쓸하지 않나요? 자, 이제 남의 나라 욕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시계바늘을 1988년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굴렁소의 소년을 보며 눈시울 붉혔던 기억.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있으시죠? 맞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라고 전 세계에 포효했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움 저도 부정 안 해요. 하지만 말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했습니다. 그 눈부신 영광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았던, 아니 의도적으로 감춰버렸던 어두운 뒷골목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합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신군부. 그들의 태생이 어땠습니까? 탱크로 밀고 들어온 이리이리 군사 반란, 그리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5.18 민주화 운동. 시작부터가 피였습니다. 정통성?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국민들의 눈초리는 매서웠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이 꺼내든 마법의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사게스 정책입니다. 스포츠, SS 스포츠, 스크린 스크린, 섹스, 섹스. 국민들아 골치 아픈 정치는 잊어라. 대신 우리가 프로야구 보여주고 야한 영화 보여주고 올림픽 보여줄게. 이건 아주 고전적이지만 소름 돋게 효과적인 우민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정책의 활용점정, 끝판왕이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던 거죠. 정권 입장에서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 대회가 아니었어요. 피 묻은 군화 자국을 싹 지우고 국제적인 지도자라는 명품 양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 세탁기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보여주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 정작 보호받아야 할 우리 이웃들이 보기 싫은 5점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손님들이 오는데 가난한 판자촌이 보이면 나라 망신이다. 싹 다 밀어버려. 이 한마디에 성화가 지나가는 길목, 특히 상계동 달동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깡패 용역들과 거대한 포크레인, 집이 부서지는 굉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머니들의 절규. 하지만 그 처절한 소리는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환호성에 철저하게 묻혀버렸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서울의 한 구석에서는 쫓겨난 사람들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랑거리인 평화의 축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받는 전쟁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깨어있는 시민들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계동 올림픽이라고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질 때 정작 서울의 주인이어야 할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야 했던 이 기막힌 아이러니, 화려한 금메달 잔치 뒤에 숨겨진 이 잔혹한 풍경이야말로
독재 정권이 스포츠를 어떻게 도구로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뼈 아픈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88년의 영광 속엔 이렇게 지워지고 쫓겨난 이들의 눈물도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이 분야의 원조 맛집, 악마의 재능을 가진 그 남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36년, 나치 독일의 심장 베를린입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코수염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죠. 사실 히틀러는 처음에 올림픽 개최를 극도로 싫어했대요. 저런 미개한 유색인종들이랑 섞여서 땀 흘리는 게 우리 고귀한 아리안족의 체면을 구기는 거다라면서요. 그런데 선동의 천재 괴벨스가 옆에서 살살 꼬드깁니다. 총통 각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월한지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는 거대한 쇼케이스라니까요. 그 말에 히틀러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그렇게 베를린 올림픽은 철저하게 나치즘을 위한 거대한 종교 의식처럼 기획됩니다. 경기장엔 올림픽 오륜기보다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더 많이 나부꼈고 웅장한 건축물은 사람들을 압도했죠. 히틀러의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의 건장한 청년들이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림. 이걸 통해 전 국민을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전쟁을 위한 광기를 주입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가끔 이렇게 통쾌한 반전을 준비해둡니다. 신쉔 이 히틀러를 엿먹이려고 보낸 것 같은 남자가 등장하거든요. 히틀러가 열등한 인류라고 그토록 경멸해 마지 않던 흑인, 바로 미국의 육상 선수 제시 원스였습니다. 히틀러는 경기장 귀빈석에서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흑인 따위가 하는 눈빛이었겠죠. 하지만 출발 총성,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상황은 역전됩니다. 원스는 그야말로 검은 탄환처럼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오원스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했죠. 결과는 금메달 4관왕. 세계 신기록은 덤이었고요. 가장 우월하다던 아리안족이 흑인 선수에게 말 그대로 참교육을 당한 겁니다. 당시 히틀러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다가 오원스와 악수도 하기 싫어서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하죠. 자신의 안방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만든 인종 우월주의라는 거짓말이 단 10초 만에 박살나는 굴욕을 맛본 겁니다. 독재자는 거대한 경기장과 화려한 조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땀 흘리며 달리는 한 인간의 정직한 질주 앞에서는 그 어떤 선전 도구도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히틀러가 꿈꾸던 천년 제국은 결국 잿더미가 되었지만 제시 원스의 이름은 위대한 영웅으로 남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역사가 독재자에게 날리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짜릿한 한방 아닐까요? 히틀러가 인종에 미쳐 있었다면 냉전 시대엔 약물에 미친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동독 DDR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올림픽 때마다 참 기이한 성적을 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소련이랑 맞먹을 정도로 금메달을 쓸어 담았거든요.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요? 지옥 훈련? 불굴의 정신력? 아니요. 바로 국가가 주도한 비밀 생체 실험, 일명 국가계획 14-25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라.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라. 동독 정부의 명령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욕망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건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코치들은 운동하고 지친 아이들에게 파란색 알약을 건네며 상냥하게 말했죠. 자, 이건 나라에서 주는 특별한 비타민이야.
이걸 먹으면 힘이 세져서 너도 올림픽 영웅이 될 수 있어. 순진한 아이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코치님이 주는 거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독약을 매일 꼬박꼬박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타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남성 호르몬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약효는 확실했습니다. 근육은 터질 듯이 커졌고 기록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금메달이 쏟아졌고 동독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그 대가는 어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아저씨처럼 굵어지고 온몸에 털이 수북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생리가 멈추고 골격이 변형되고 나중에는 불임, 암, 심장병에 시달려야겠죠. 심지어 어떤 선수는 성별 정체성까지 흔들려 결국 억지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동독 정부에게 이들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메달을 찍어내고 나면 폐기 처분되는 생체 기계이자 소모품이었을 뿐이죠. 화려한 시상대위 동독 국기가 올라갈 때 흘렸던 그 선수들의 눈물.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건 무너져가는 자신의 몸과 영혼에 대한 비명 아니었을까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영광을 위해 국민을 제물로 바친 이 끔찍한 사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금메달을 딴 노예였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체조 요정이 등장합니다.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 당시 점수판에 1링온이라고 떴던 거 기억나세요? 10점 만점을 예상 못한 전광판이 에러가 날 정도로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만점, 체조 여신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는 루마니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셰스쿠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우셰스쿠에게 코마네치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독재 정권을 전 세계에 홍보해 줄 가장 예쁘고 성능 좋은 살아있는 인형이었습니다. 그는 코마네치를 사회주의 노동 영웅이라 지켰으며 훈장을 줬지만 실상은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외로 망명하면 죽여버리겠다. 코마네치는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달린 방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 통제당했죠. 심지어 독재자의 아들이나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파티에 끌려가서 춤을 추거나 선전도구 노릇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TV 속 그녀를 보며 요정이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새장에 갇힌 새처럼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웅 대접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삶이었죠. 결국 그녀는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모든 영광과 훈장을 버리고 한밤중에 진흙탕을 기어서 헝가리 국경을 넘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며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건 금메달도 영웅 칭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자유 하나였죠. 나중에 그녀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가슴을 칩니다. 나는 금메달을 땄지만 내 삶은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가장 아름다운 연기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소녀가 정작 자신은 독재자의 소유물로 살아야 했던 이 잔인한 아이러니. 스포츠가 정치에 오염되면 가장 빛나는 재능조차 얼마나 비참하게 착취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푸틴의 탱크, 전두환의 불도저, 히틀러의 깃발, 동독의 파란 알약, 그리고
차우셰스쿠의 세 장까지. 오늘 우리는 금메달 뒤에 숨겨진 5가지의 짙은 어둠을 목격했습니다. 독재자들은 믿었습니다. 이 금메달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하게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역사의 결말을 보세요. 히틀러는 자살했고, 차우셰스쿠는 총살당했고, 동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쌓아 올린 금메달 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라서가 아닙니다. 스포츠가 권력에 이용될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어두운 진실을 들여다보셨는데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아마 단순히 몰랐네 수준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거나 혹은 저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불편하다는 감정이 드셨다면 그건 우리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재자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승리는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느낀 그 날것의 감정 혼자만 사귀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분노, 슬픔,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모여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맵고 더 지독한 놈들이 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 단단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지금까지 욕망의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